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승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도체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신만전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적 회복은 물론이고요. 또 여기에 대규모 투자 단행, M&A 팀 신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CEO 미팅까지 아주 다양한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삼전의 새로운 사업 전략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신만전자 탈환? 네, 그래서 아마 또 삼전을 지금 주목하고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당장 3분기 디램 매출에서 세계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사실은 탈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2분기에는 닉스에 좀 자리를 내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물론 좀 근소한 차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1위 자리를 탈환한 그 의미 또 성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거는 아마 그 우리 이제 메모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HBM하고 전통 메모리 우리가 DDR4, 5라고 하는 레가시 메모리 시장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레가시 메모리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본.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금 3분기에 삼성전자가 34.8%, SK 하이닉스가 34.4%, 그러니까 0.4% 포인트 차이로 1위 수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1위는 다시 탈환을 했지만 자존심 구기는 탈환이라 봐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54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400억 불 정도, 400억 달러 정도가 메모리 시장인데 그중에서 역시 메모리 시장 전체에서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거는 HBM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우리가 레가시 메모리 쪽인데 이번에 34.8%, 0.4% 포인트로 그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가격, 매출, 레비뉴 기준이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범용 D램 가격이 급등을 해서 수혜를 본 결과다. 결론적으로는 1위 탈환은 했지만 약간 자존심 구기는 1위 탈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3분기 HBM 비트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85%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기다려오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HBM4가 이걸 좀 통과를 하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사실은 기대는 기대고 가능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SK 하이닉스는 HBM4가 이미 콜 테스트를 받아서 이미 우리 블랙웰에 이미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HBM4에 대한 콜 테스트에 대한 소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입장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은 원해요. 왜냐하면 현재 HBM 시장의 60%, 58.9% 정도니까 60%가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그 다음이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3위 정도 되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빨리 HBM4를 쿨테스트 하기를 바라겠죠. 문제는 이 부분의 문제는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HBM4가 콜 테스트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열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되지만 내부 수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콜 테스트가 의미가 없는 게 영업이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80% 정도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콜 테스트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도 80% 수율을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재 만약에 삼성전자가 1분기 이내에 HBM4를 콜테스트를 해서 양산이 들어간다면 내년도에 1위 수성은 더 확실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1분기에도 1위 수성이 이 정도, 그러니까 1위 수성을 하는데 한 0.몇 퍼센트 포인트로 삼성전자가 1위를 했다, 메모리. 그 말은 HBM4에 대한 콜테스트를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소식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인데 지금 어느 규모인지 보면은 삼전이 평택캠퍼스 5공장에 6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하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반도체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의 범위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웨이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프 기준으로 월 한 140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8, 90만 장, SK하이닉스가 한 80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번 세물투만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메모리 필요한 양이 월 90만 장 정도의 추가적인 양산이 필요하답니다. 그 말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합한 규모의 한 70% 이상을 더 증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증설하는 공장의 투자비가 예전보다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보면 현재 평택 사업장에 1단지에 P1부터 P4까지 있습니다. 이건 완료가 됐어요. 이게 한 87만 평 규모 정도 되는데 지금 2단지가 P5하고 P6가 지금 그러니까 좀 구축될 예정인데 요걸 구축하려면 현재 한 라인에 한 60조 정도를 예상합니다. 고전에 한 40조 이렇게 들었으니까 한 더블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죠.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액이 원래 2019년도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120조였어요. 지금 얼마나 늘었냐면 600조로 늘었습니다. 5배 늘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용적률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기존에 350%였는데 지금 용적률이 얼마냐 하면요. 490%까지 높아졌어요. 건물 높이도 종전에 120m였는데 지금 150m까지 높아졌어요. 그 용적률이 이 정도 증가하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클린룸으로 건설되는데 클린룸이 1.5배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일단 곱으로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값도 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고민은 600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고민이고 삼성전자도 기존 계획 대비 더 증가하고 미국 공장도 건설해야 되는데 이 투자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두 양사 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많은 상황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요즘에 반도체 산업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많은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는 좀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복귀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봐야죠. 이재용 회장은 2016년 10월에 우리 등기임원에 올랐던데 뭐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19년도에 일단은 연임없이 임기를 마친 상태로 지금까지는 등기임원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4대 그룹만 봐도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최태원 회장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모두가 등기임원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뉴 삼성 이야기, 뉴 패러다임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저는 첫 번째 시작은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등재가 아닐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경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이 성숙화되려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용 회장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사회 임원이 아닙니다. 등기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임원이 아닌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등기임원에 등재를 해서 책임경영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에 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삼성이 M&A 공백기를 좀 깨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M&A 팀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그동안 미래전략실 시절에 뭐 전담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상설팀으로 생긴 게 또 처음이다 보니 그만큼 이렇게 조직에 큰 변화가 생길 때는 그냥 생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도를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이 한번 있었죠. 예. 이제 사업지원 TF가 사업지원실로 바뀌면서 원래는 거기에 3개의 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팀, 진단팀, 그다음에 인사 3개의 팀이었는데 뒤늦게 그 발표와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이 사업지원실에다가 M&A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사업지원실이 4개 팀이 된 거예요. 예. 이전에 미전실은 7개 팀이었습니다. 4개 팀에다가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팀이라든지 뭐 법무팀이 등등 들어가 있는 차이인데 M&A 팀을 실질적인 공식적인 자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역시 뭐 M&A를 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뭐 표방을 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그 M&A 팀장도 보면 이전에 M&A 이력이 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하만 인수할 때 유지를 했던 분입니다. 안중현 사장인데요. 이분이 그 외에도 OLED 쪽에 그 소재 기업 노발레드도 이분이 사실 진두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럭셔리 주방 가전 기업인 데이코도 이분이 진두지를 했어요. 그리고 메디슨도 사실은 이분이 당시에 인수를 했던 이고, 여기 이제 붙은 분이 누구냐 하면 임병일 부사장인데 이분 UBS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를 거쳐서 사업지원 TF로 오신 분이고, 이외에도 뭐 구자천 상무라든지 합류한 분들을 보면 M&A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표방한 것 같고, 방향성은 이전의 M&A가 어떻게 차별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게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재계 건물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는 부분, 사실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고, 이달 13일에는 또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그때 삼성그룹 영빈관을 승지원에서 만나면서 그 만찬에 삼성의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열사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어떤 사업 협력이 앞으로 있겠는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7월 달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할 때 삼성전자의 CFO인 박순철 CFO의 설명에서 저는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박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M&A의 기조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쪽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겠다. 어떻게 보면 뭐 뻔한 말이긴 한데 여기 중요한 말은 기존 산업과 무관한 것들은 M&A 하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한다는 말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가장 큰 요즘 획은 역시 AI겠죠. 그러니까 AI와 연관이 있으면서 기존 삼성전자나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전혀 무관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감출 수 있는 게 AI 쪽은 당연히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공조가 들어왔고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메디테크, 의료기술 쪽도 아마 들어올 거고, 그리고 로봇, 아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사장을 만났으니까 전장산업, 그리고 핀테크 부품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오므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면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바운더리 내에서 M&A를 후보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 25일에 예정된 만남도 있는데,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 이제 장남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이재용 회장도 이 부자와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부호고, 지금 작년에 포브스가 집계한 세계 부호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고, 뭐 인도에서는 1위, 아시아 전체에서도 최고 부호로 알려져 있다 보니 그 인물도 인물이지만 릴라이언스 그룹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의 곳인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의 삼성그룹 정도로 하면 특히 이해가 빠르시겠죠. 인도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 릴라이 안바니 그룹은 소위 말하는 그
브라만 계급입니다. 예. 브라만 계급인데 이 우리 창업자가 정유회사를 시작했어요. 정유회사를 다니다가 그렇군요. 정유회사를 다니다가 모은 돈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8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릴라이 커머셜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 석유화학을 시작해서 예. 정유, 석유가스로 일단 에너지 기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인도 석유 시장을 다 장악을 했죠. 창업 27년 만에.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통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SK텔레콤 같은 네. 이 통신 사업을 한 5억 명 정도 되니까요. 통신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한 3세 경영 정도 와 있는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하고 비슷한 뭐 형태의 그룹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이제 기회가 있었냐면은 이게 한 5억 명 이상의 통신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인도가 중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시장을 화이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겼죠. 원래 거기에는 노키아라든지 뭐 유럽 쪽의 통신 장비를 썼었는데 네. 4세대 통신 시장에 삼성전자가 들어갔습니다. 통신 장비를 납품하면서 삼성과 연관이 됐었고 네. 지금 5G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현재 큰 시장. 예. 두 번째는 안마니 그룹이 인도 내에서의 그런 기초적인 그룹을 갖고 있으면서 AI 관련 시장을 좀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쪽 그룹도 AI 통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3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그렇죠. 인도에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 여기와 관련된 사업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을지 사실은 장남을 공조 또 사업이죠. 데리고 왔으니까. 예, 공조 사업이죠. 예. 그러니까 장남이 사실은 그 통신사의 의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남을 데리고 온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번에 오면 두 가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겠죠. 5G 통신 장비 시장과 그리고 3기가와트의 그 데이터 센터의 공조 시설 이 두 가지를 아마 협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후계자까지 물론 통신 관련해서 함께 온 것도 있겠지만 장남을 데려왔다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좀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맺어가겠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M&A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이어가면 아까 이제 지금으로서 어떤 분야와 조금 이제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가늠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들 뭐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이런 4개 분야가 M&A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밝힌 건 보면은 AI 로봇, 디지털 헬스 이 분야에서 M&A를 좀 검토 중이다. 물론 등이 그 뒤에 또 붙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겠지만요. 이 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꼽는다라고 하면 일단 물론 겹치는 게 AI니까 뭐 AI는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수한 기업을 보고 좀 힌트를 얻으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대표적인 인수 기업 중에 하나가 소니오 의료기술 쪽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인데 이거 AI 분야입니다. 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분야죠. 그러니까 AI 로봇 의료기술 쪽인데 뭐 전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애플이 이렇게 M&A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큰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기반 기술이 되는 기업들을 먼저 작은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대형 M&A를 하는 게 애플의 이제 형보인데 삼성전자가 비슷한 형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굳이 따지자면 지금으로서는 기존 사업의 확장에서 보면 저는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AI가 먼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역시 AI군. 삼성의 하드웨어 힘을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 이게 아마 가장 유력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고 어느 방향으로 좀 변화를 꾀하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전을 지켜보는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또 삼전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다음 주쯤에 오늘이나 다음 주쯤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임원 인사가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 임원 등재할 것인가가 중요 과제고 두 번째는 이전에 삼성전자의 경영이 소위 말하는 빈 카운트 그러니까 재무 중심의 경영을
이 2017년부터 8년간 지속됐다 본다면 뉴 삼성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 경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 네. 이번 인사에서 메모리 사업 본부장이 누가 될 것이며 CTO가 누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진들의 등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향후 삼성전자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네. 이러한 투자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한 최소 3년을 본다면 이 3년이 삼성전자에게는 마지막 체질 개선의 기회거든요. 네. 이때 새로운 먹거리를 뭘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도 삼성전자를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과제 중에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삼전과 하이닉스를 나란히 보고 항상 비교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제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 본원력이죠. 본원적 기술 경쟁력입니다. 역시 뭐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예. HBM4가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점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삼성전자의 행보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주근 대표님, 리더스앤덕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